칙칙한 트레이닝복 차림을 한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경쾌한 방송이 흘러나오죠.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사람들은 잠깐 술렁이더니 이내 게임에 참가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어릴 때 한 번쯤은 해봤던 놀이니까요. 그런데 단순한 놀이라 생각했던 이 게임은 사실 목숨을 걸고 하는 승부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사륙의 현장에서 침착하게 전진해야 하죠.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 그들은 무슨 이유로 이 게임에 참가하고 있는 걸까요? 시간을 되돌려서 기훈의 서사를 살펴보죠. 그는 빚쟁이에게 쫓기는 처지이면서도 경마장은 포기하지 못하는 노답 중년입니다. 야, 기훈아! 야, 오랜만이네. 결국 그는 빚쟁이에게 붙잡혀서 신체 포기각서를 쓰죠. 처참하게 망가진 기훈 앞에 수상한 남자가 접근합니다. 저랑 딱지치기를 하셔서 한 번 이기실 때마다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하철 승강장에서 딱지치기가 펼쳐지죠. 돈이 없으세요? 그럼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돈 한 푼 없는 기훈은 그렇게 뺨을 맞아가면서 딱지치기를 이어갑니다. 한참 뒤에야 기훈이 딱지를 넘기고 남자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게임이 더 있다며 기훈을 설득합니다. 전화번호만 덩그러니 적힌 명함. 오징어 게임의 유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0만 원으로 고등어도 사고 기분 좋게 귀가하는 기훈. 그런데 집에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아니 지금 애랑 새 남편이랑 내년에 뭐 다 미국으로 간다 하더라. 사실 기훈은 이혼한 아내 사이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양육권은 아내에게 있었기에 딸이 이민 간다는 소식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죠. 영영 딸을 못 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기훈. 결국 그는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오징어 게임에 뛰어들기로 합니다. 약속 장소에서 승합차를 타는데 웬 연기가 흘러나오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참가자들은 낯선 공간에서 장학 퀴즈의 노랫소리와 함께 깨어나죠. 이어서 오징어 게임의 관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얼굴에 새겨진 도형으로 서열을 나타냅니다. 동그라미는 말단의 일꾼, 세모는 그 위의 병정, 네모는 관리자죠. 그리고 게임 전체를 주관하는 프론트맨도 있습니다. 6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그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게임을 한다더니 납치를 해버리는 집단에게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갑자기 마취시켜서 핸드폰, 지갑 다 뺏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끌어다 놓고. 그들은 이런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것처럼 참가자들의 빚을 읊어주기 시작합니다. 118번 오영 재무 10억 2천만 원, 322번 정민태 재무 8억 8천. 참가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선택지는 없죠. 저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후에 밝혀지지만 참가자 한 명당 배당된 상금은 1억 원입니다. 456명의 참가자, 그러니까 총 상금은 45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네요. 그들은 대충 봐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 이 게임에 참가하기로 마음먹고 요원들을 따라서 첫 번째 게임 장소로 이동합니다. 야 상우야! 상우 맞네! 그리고 기훈은 동네에서 함께 자란 동생 상우를 만나죠. 이거 빚이 있어? 쌍문동에 자랑 서울대 조상우가? 형 다음에 얘기해. 참가자 여러분, 뭔가 사정이 있어 보이는 상우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고 이제 첫 번째 게임이 공개됩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였습니다. 이 게임은 절제된 움직임이 관건인데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놀라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게임에서 탈락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죠. 사륙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혼비백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술래는 움직임을 감지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죠.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 혹은 억세게 운 좋은 사람입니다. 상우는 안쓰러웠는지 동네 형에게 공략 하나를 전달합니다. 내 생각에 저 인형이 동작 감지 장치야. 앞사람 등 뒤에 숨으면 감지되지 않아.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자랑하는 상우. 그는 게임 내에서 지략가의 면모를 자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죠. 목숨을 건 추억의 게임. 두 사람은 이 냉혹한 승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 게임 각본을 2009년에 탈고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파격적인 설정 때문에 제작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 충분히 소구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됐죠. 감독도 이 드라마가 현재의 세태에 더 어울린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비트코인과 주식, 부동산 같은 한탕주의에 빠진 시대. 우리는 모 아니면 도가 하나의 덕목이 돼버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런 구조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추억의 놀이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드라마의 첫 장면은 기훈의 입을 빌려서 오징어 게임의 룰을 설명하는 씬으로 시작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선 공격자는 오징어 머리 위에 작은 선 안을 발로 찍어야 한다. 참가자들은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속이거나 짓밟는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하죠. 감독은 서로 밟고 올라서야 승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 오징어 게임에 비유했습니다. 참가자들도 이 사륙의 게임과 현실 세계의 경쟁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 무일푼으로 세상에 나와봐야 낙오자가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오징어 게임의 관리자들도 누군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륙의 게임에 뛰어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게임을 기획한 사람들, 이들은 누구이며 대체 어떤 원리로 이 부조리가 펼쳐지는 건지 그 속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으니 작품을 확인하지 않으신 분은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땐 말이야, 친구들이랑 뭘 하고 놀아도 재밌었어. 오징어 게임은 참가자 중 한 명인 일남이 기획했습니다. 그는 넘쳐나는 부를 주체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최상의 층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더는 돈을 쓰는 것도 돈으로 경쟁하는 것도 모두 무료해졌죠. 결국 그는 어린 시절로 회귀합니다. 드라마는 추억을 상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죠. 추억의 도시락과 우유급식, 소품 하나에도 추억의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런데 일남은 단순히 추억 때문에 오징어 게임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그가 추억을 쫓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죠. 그는 자본주의의 최상위 층에 군림하는 재벌입니다. 그런 그가 게임 중에 무심코 던진 말이 있죠. 내가 옛날에 이런 동네에서 살았어. 저도요. 그는 기훈이나 상우처럼 평범한 청년으로 시작해서 재벌의 자리까지 오른 자수성가형 재벌입니다. 그가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쟁의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 앞에 닥친 게임들을 하나하나 통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를 짓밟으면서 승리를 위해 살아왔을 겁니다. 그의 삶은 경쟁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한 투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새 경쟁은 일상이 되고 중독됐을 거예요. 쓸개가 다 닳아버린 지금도 그 경주마 본능이 살아 숨쉬는 이유죠. 그는 엄청난 부를 발밑에 깔고 있으면서도 경주마가 되기를 자청합니다. 그렇다면 빚을 지고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경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게임에 참가하게 됐을까요? 그들도 역시 경쟁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기훈은 노동자 파업을 하다가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상우는 선물 투자에 실패해서 큰 빚을 졌죠. 참가자들 모두는 경쟁에서 패배했을 뿐 경쟁에 익숙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사륙의 게임으로 내모는 힘은 프론트맨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애타게 형을 찾고 있는 준호는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하고 오징어 게임 현장에 잠입합니다. 후반부에서 준호와 프론트맨은 정면으로 마주치는데 여기서 프론트맨이 준호의 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죠. 준호가 처음 형의 자취방을 찾았을 때 책상 위에 놓인 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크 라캉의 욕망 이론이죠. 정신분석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책은 인간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욕망하는 돈과 학벌, 직업 같은 기준은 사실 타인이 내게 욕망하도록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타인이 만들어낸 환상을 본래 내가 원했던 욕망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욕망은 그렇게 타인을 거쳐서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이 욕망의 선순환은 경쟁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밝히지는 않지만 스스로 경주마가 되길 자처하며 살고 있죠. 드라마는 이 자본주의의 은밀한 실체를 직관적이고 적나라하게 오징어 게임에 비유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비현실적이다 혹은 너무 잔인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겠지만 분명히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기훈의 동료는 파업을 하다가 사망했고 살아남은 기훈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푸념하듯이 말하죠. 10년 넘게 일한 회사인데 회사는 지들이 망쳐놓고 우리 보고 책임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현실이나 늘 탈락하는 쪽은 약자입니다. 드라마는 결코 경쟁 자체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현실을 조작하고 자본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이 불균형이 문제인 겁니다. 수억 원의 빚을 지고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미 자본주의 게임의 피해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일남은 자본주의의 최상의 층에 군림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평등한 조건으로 게임을 해도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는 그에게 우위를 안겨줬죠. 그가 느끼는 무료함은 더는 경쟁이 되지 않는 불균형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린 시절 모두가 평등했던 오징어 게임이 떠오릅니다. 하도 경쟁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멈추지 못하는 경주마 일남. 그는 이 게임에 스스로를 내던지면서 극도의 희열을 찾습니다. 모두가 벌벌 떠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도 그는 유일하게 활짝 웃는 사람이었죠. 이제는 경쟁이 무료해진 그들을 위해 유희거리로 탄생한 오징어 게임. 이 끔찍한 굴레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드라마는 나아가서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치환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도 던집니다. 일남의 기훈에게 마지막으로 게임을 제안하죠. 길거리에 내버려진 불황자를 누군가 챙겨줄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내기를 건 겁니다. 이 외에도 기훈이 머리색을 붉게 염색하는 이유, 미국으로 떠나지 못하고 다시 오징어 게임으로 회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드라마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집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 관계로 드라마의 결말 해석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공개한 신선한 장르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